정말 우리 대한민국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 맞습니까? 최단비 변호사님. 네, 벌어져서는 안 될 참혹한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횡단보도 앞에 한 여성이 보이시죠? 네. 유모차를 끌고 한 아이와 함께 서 있습니다. 네. 이제 길을 건너는데요. 정차한 차들이 있고 길을 건너죠. 근데 이번에 맞은편 차들이 정차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갑자기 정체된 차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네. 그 뒤에 아이고. 큰 대형 화물차가 저 가족을 덮치게 됩니다. 아우 세상에. 홍종승 기자님, 아니 횡단보도를 건너려는데 반대편 차들은 그냥 쌩쌩 가기 때문에 그 안에 갇혀 있었던 상황이네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정말 영상을 볼 수가 없더라고요. 어제 오전에 일어난 일이고 안타까운 건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 세상에. 그 아니에요. 그럼 더 서행하고 이 아이들을 우리가 어른이 보살펴줬어야 되는 공간인데 지금 일단 이게 그러니까 왕복 2차, 그러니까 총 차서로 하면 4차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길을 건너가자면 중앙선까지 2개 차로를 건너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최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건너고 2개까지 건넜어요. 거의 중앙선까지 갔는데 건너편 차가 쉥 지나니까 그 차 지나가도록 멈춰 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중앙선에 거의 다 왔지만 이 엄마와 세 자녀는 말하자면은 한 차선은 건너고 두 번째 이 중앙선 건너기 전에 말하자면 1차로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엄마 서 있었고요. 4살 딸, 어린이집 가려던 딸이에요. 아이고. 4살 딸이 옆에 서 있었고요. 지금 유모차가 있는데 이게 2인용 유모차여서 여기에 또 2살짜리 딸, 1살짜리 막내 아들까지 이렇게 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렇게 보신 것처럼 정차돼 있던 차들이 출발하는데 저 큰 차가 그냥 출발을 하면서 이 내 가족은 엄마와 세 남매는 참변을 당했습니다. 저 덤프 트럭이요. 여러분 8.5톤 트럭이었습니다. 저 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저 일가족을 순식간에 덮쳤고요. 그 이후로는 차마 끔찍한 상황이어서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못 드리겠습니다. 김복준 네, 의원님 예. 너무너무 황당합니다. 네. 끔찍합니다. 이게 현장에서 2살 딸 같은 경우는 사망을 한 것 같고요. 세상에. 그다음에 다행히 이제 그 옆에 같이 있던 막내 동생 그 아들, 막내 아들 같은 경우는 크게 다친 게 없다고 그러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고요. 아우 세상에. 저기 엄마하고 같이 서 있던 4살짜리 그 언니하고 엄마는 좀 중상을 입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이제 저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요. 이 8톤 트럭 같은 거 높은 위치에 운전자가 자리하는 그 트럭 기사분들 이 횡단보도 앞에 설 때 원래 첫 번째 정지선 쪽에서 꼭 서주셔야 돼요. 저게 사각지대가 형성되거든요. 이유가 있군요. 예, 바짝 붙인 상태에서 높은 데에 앉아 있으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 8톤 트럭이나 높은 데에 운전석이 있는 그 경우는 좀 멀리 횡단보도에서도 멀리 정지선에 서주는 게 사고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실히 네. 보여줬어요. 정지선만 준수했다면 저 덤프트럭 운전자는 저 가족을 충분히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늦었어요. 만시지탄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 가족은, 저 어머니는 왜 저곳을 지나려고 했던 걸까요? 목격자분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시간이 되면 아이 셋을 데리고 유모차에다 아이들 태우고 그 시간에 항상 오셔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 보내려고, 큰애를 유치원에 보내려고 항상 그 시간에 오시는데 본의 아니게 그렇게 큰 차랑 사고가 나버린 거죠. 세상에 어머니가 3남매를 다 데리고 다 자식을 챙기니까 아이를 유치원 보내는 길에 저 변을 당했답니다. 이인철 변호사님, 저 덤프트럭 운전자는 왜 저 일가족을 못 본 거예요, 그러면? 아까 김복준 교수님께서 잘 지적하신 그 문제입니다.
이 운전석이 너무 높으니까 바로 이제 그 앞에 있는 그 이 모자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경찰서에서도 본인은 뭐 음주를 한 것도 아니고 뭐 정차 후에 출발했기 때문에 과속도 아니잖아요. 정말로 본인은 운전석이 높아서 보지 못했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과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뭐 지적해 주신 정지선을 이제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과실이 있는 거고 아무리 운전석이 높아도 전방 주시 의무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과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구조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런 사고가 이제 반복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 차량을 좀 만들 때 이 어떻게 좀 이 시스템을 사각대. 정비해서 바로 밑에도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충분히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든요. 그렇게 좀 개선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마디만 꼭 더 드리면요. 네. 사실은 이런 사고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하. 그 큰 트럭에서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을 모르고 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방송 보시는 저 시청자분들도요. 보행하실 때 횡단보도를 지금 이와 같이 건너가실 때 횡단보도에 바짝 근접해가지고 높은 차가 와 있을 때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건널 때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예.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게요. 이 횡단보도에서는요. 불과 얼마 전에 최단비 변호사님 사고가 일어났던 지역이라면서요. 세상에. 그러니까 전날 저 일가족이 참변을 당한 그 끔찍한 일이 있었던 그 장소에 저 가족의 건너편, 횡단보도 건너편에 할아버지와 7살 손자가 있었어요. 네. 저 사고를 목격한 거죠. 근데 그 사고를 목격한 7살 손자도 바로 같은 교통사고를 당했던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난 5월에 7살 손자도 SUV 차량에 치여서 머리를 크게 다친 적이 있었어요. 아우. 그래서 머리를 너무 크게 다쳐서 병원을 전전하면서 치료를 받고 겨우 회복이 돼서 이날 처음으로 다시 학교를 등교하려고 할아버지랑 같이 저 장소에 있었던 아이고야. 거예요. 아이고. 그런데 저 끔찍한 사고를 목격을 한 겁니다. 할아버지가 너무 놀라서 손자의 눈을 가리고 그만 주저앉으셨다고 해요. 순간적으로 가리셨군요. 손자가 혹시 볼까봐 세상에 김복준 의원님 예. 정말로 어린 시절에 교통사고를 당하면 그 트라우마, 후유증은 정말 오래 갈 거 아닙니까? 근데 혹시 이 아이가 또 그 장면 볼까봐 할아버지는 손자의 눈을 순간 가리고 털썩 주저앉으셨답니다. 세상에. 네,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큰 사고를 당하게 되면 한 2가지 형태가 반응한다고 그래요. 그 장소를 지나갈 때 두리번거리는 습관이 생기고요. 아하. 그다음에 유사한 차종을 보면 놀라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마 손자하고 걸어가시던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현장에서 손주가 그걸 또 보면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 어렵고 충격받을까 봐 가리고 아마 이제 그냥 털썩 주저앉았던 것 같은데 네. 이분이 그 얘기했어요. 아니 동일한 장소에서 또 사고 났다. 아니 도저히 여기 못 살겠다. 이 불안해서 이사 가야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아, 댁에 돌아오셔가지고 할머니께 그 사실을 얘기했던가 봐요. 네. 세상에. 그래서 오죽하면 여기 못 살겠다. 우리 당장 이사 갑시다. 막 그랬답니다. 그런데 이인철 변호사님, 왜 그럼 이 지역이 빈번하게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린이집이 주변에 많아서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은 됐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게 빠졌습니다. 뭘까요? 신호등이 없습니다. 아. 신호등이 없으니까 아까 영상에서 보셨죠? 차들이 정차하지 않고 계속해서 쌩쌩 다니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건너편에서 쌩쌩 다니니까 아까 그 모자도 멈췄고 이 트럭이 그래서 이제 사고 난 거 아닙니까? 신호등이 없다는 게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이번 사고도 그렇게 보면 예견된 사고였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주민분들은요, 불안감에 이 사고 대책 마련을 이미 호소해 왔습니다. 여러 차례 그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가 다발 지역이래요. 신호등을 설치하도록 했는데도 묵살해불고 예산 그런 것만 따지지 안 해줘요. 홍종선 기자님,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저게 신호등 하나 설치가 안 돼요? 여기가 지금 4월, 5월 올해 들어서만 해도 벌써 2차례 사고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금 보신 것처럼 주민분들은 당연히 신호등 설치해달라 했는데 이 사고가 있고 나서 여기에 횡단보도는 만들었는데 신호등 설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엄마와 4살 딸, 2살 딸 또 막내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네. 그 4살 딸이 어린이집 등교하려는 때였다고 아우, 했잖아요. 세상에. 길 건너 선생님한테 손을 흔들었다 그랬어요. 아유. 그 마음을 우리는 지켜주지 못한 거고 또 먼저 5월 달에 사고 났던 7살 네. 그 학생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인 거잖아요. 아유. 주변에 이렇게 어린이집이 많고 초등학교가 있고 이 등원을 하고 등교를 해야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이들은 신호등이 있으면 파란불에 손 들고 건너라 이런 거 배우지만
배웠는데 신호등은 없는 거예요. 아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5월 달에 이번에 참변 당한 거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그런데 5월 달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머리를 다쳤던 SUV 창에 머리를 심하게 다쳤던 그 7살 아이의 사고도 정말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곳에 그 신호등 하나 설치가 안 된 걸까요? 저희가 해당 지자체에 이유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횡단보도는 필요한데 신호등 바로 뭐 50m, 30m 거리에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교통 흐름도 방해하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신호등은 설치가 안 됐나 봐요. 좀 전에 현장 다녀왔습니다. 예, 현장 다녀와가지고 그쪽에 신호등을 설치하는 걸로 지금 말이 나왔거든요. 그쪽에. 바로 이제 대책 세웠으니까 좀 이제 시설물들 하나둘씩 이제 좀 보완해 나갈 계획이니까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해서 비슷한 사례가 안 생기게 정비를 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장난합니까? 이제 와서 일이 커지니까 이제 신호등 설치하는 방안 쪽으로 계획을 변경했다고요? 신호등 설치할 게 있다고요? 인철 변호사님 지금 사람 목숨 가지고 장난합니까 지금? 제가 다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저 변명을 드리니까. 이게 뭐라고 하는지 아니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에요. 그 현장에 가봐야 되거든요. 가서 좀 이 주민들의 목소리 들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러면 주민들이 이렇게 신호등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욕을 했는데 안 했느냐? 다음 신호등까지 50m밖에 안 됐기 때문에 너무 가까워서 설치할 수 없었다. 이럴 때만 규정 잘 지켜요? 아니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또 문제가 되니까 현장을 다녀와서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무슨 어린이 보호구역이에요? 아 그러니까요. 뭐 법규가 그럼 안 된다는 법규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형적인 탁상 행정이거든요. 사람이 이렇게 여러 명 다치고 죽어야만 이렇게 그 현장에 가가지고 설치했으면 정말 너무 답답하고요. 가끔은 이렇게 지방자치단체가 물론 열심히 합니다만 답답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 보도블록 막 교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그 비용 아껴가지고 차라리 이렇게 사고 다발지게 신호등 하나 더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최단비 변호사님 해당 덤프트럭 운전자는 그러면 자신은 신호등이 없는 이 횡단보도를 건넜기 때문에 나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알려진 바로는 이 트럭 기사 같은 경우는 음주운전도 아니고 과속도 아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현재 입건된 혐의는 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치사상,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민식이법으로 알고 있는 법입니다. 여기가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어린이가 사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입건이 됐는데 이것은 30km 이내로 운항을 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를 했다라고 하면 또 적용이 어려워서 이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봐야 될 것이 인근 주민들이 계속해서 여기에 사고가 여러 번 났고 신호등을 설치해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의 의무는 일응이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홍종선 기자님, 지금 이 참변을 당한 가족, 이 2살짜리 딸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죽음도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고 슬픈데요. 지금 이 순간 걱정되는 건 그 어머니, 그 엄마는 얼마나 지금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자책을 하고 있을까요? 딸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슬픕니다, 지금. 딸의 죽음에 대해서도 자책을 하고 계실 거고 또 큰딸이 혹시라도 또 후유증 장애가 남을까 봐 걱정을 하실 텐데 사실 어머님은 지금 그 사고 순간을 머릿속으로 100번, 1000번, 1000번을 재생하고 계실 거예요. 아유. 내가 혹시 이렇게 쓰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까? 자책을 하고 계실 텐데 그러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임신해서 출산해서 육아해서 아이들이 어른이 될 때까지 키우는 이 교육은 한 개인, 그것도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이 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키워나가야 되는 일이에요. 지금 여기 신호등 설치하지 않은 우리 사회, 또 이 정지선 지키지 않고 전방주시 안 한 이런 운전자, 이런 여러 변수가 다 겹쳐진 거니까요. 어머님이 제발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 사고 관련해서 저희가 전해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저 차량을 덤프 트럭이라고 이제 칭했잖아요. 근데 이 방송 보시는 이제 덤프 트럭 운전자분들이
일단은 정정을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나 봐요. 저건 덤프트럭이 아니다. 뭘 알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정정하겠습니다. 저게 카고 차량이라고 합니다. 이제 짐을 실는 뒤에 적재를 하는 카고 차량이라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이 의견을 주신 분들요 정말 감사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팩트는 정확히 전달을 해야 되니까요. 사실은요. 그래서 덤프트럭이 아니라 사고를 낸 차량은 덤프트럭이 아니라 8.5톤 카고 차량이라고 차량이라고 이제 전문적으로 부릅니다. 용어로 카고 차량이었다고 정정을 해드리고요. 제가 심심한 사과를 진심으로 혹시라도 심려를 끼쳐드렸다면 진심으로 덤프트럭 운전자분들께도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고요. 해당 지자체가 처절하게 반성하고요.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